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26페이지 계약 체결과 관련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1995년 7월 1일 김영삼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로 도입된 내용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다만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즉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횡령죄는 2자간 명의신탁만 성립하고 등기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자간 명의신탁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2자간 명의신탁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시험에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인 것처럼 가짜로 신탁자,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라는 것은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매매인 것처럼 해서 명의신탁 약정을 두 사람 간에 맺어가지고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인 것처럼 해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겼다고요. 자, 그러면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2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왜냐하면 만약에 갑, 을, 병이라고 한다면 비록 명의는 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가령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받고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이 매수인과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이 명의신탁 맡기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갑, 을, 병이라면 을은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무효니까 해지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갑이 말소 청구해야 되고 안 하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만약 합의에 의해서 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유효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 을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 있는데,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물건을. 그런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물주, 전주, 자금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신탁자라고 하고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 무효인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고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자 간 명의신탁만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머지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할 수 없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 부당이득금은 얼마로 보아야 되는가?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 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도곡동 땅을 MB 천남이 20억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코에 200억에 팔았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 MB 천남 돈으로 산 건 아니다. 누군가에게 받기는 받았다. 신탁자가 따로 있다. 그러나 그 신탁자가 누군지는 모른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신탁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실명법 제정 후라면 20억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전이라면 200억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27페이지에 보면 그 벌칙 위반 시 제재인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30%였는데 지금은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신탁자나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나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는 과징금을 3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 등기를 안 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또 1년이 경과되면 즉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동산 평가액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의 이름으로 10억을 등기한 신탁자의 경우에는 첫 번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최대 30%니까 3억 과징금 받을 수 있고요. 최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이 10%니까 1억 1차 이행강제금, 2차 이행강제금 20%니까 2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이죠. 8억을 뺏길 수 있고 여기에다가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수탁자까지 합하면 9억을 벌금이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5월 19일 날 이 등기명의신탁에서도 제3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방조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방조범이나 교사범에 관한 처벌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일반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228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도 LH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은 법인이라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험에 민법 시험에 출제되는데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 아닙니다. 다방과 주택이 같이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인쇄소 이런 거는 주택하고 같이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이 된다.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주택이 아니다. 주된 용도가 다방이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적용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주택이나 상가는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규정된 것보다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따라서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인데 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경매에 의해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대항요건 상실로 대항력은 소멸하는데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의 점유도 대항력으로 유효하고요. 공문이 잘못 기재한 경우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사실상 주거용인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일부가 주거용이고 일부가 주거용,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지번, 공동주택은 지번과 동호수 정확하게 신고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일부 주택이 주된 용도가 돼야 적용된다 했어요. 그 다방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나 인쇄소는 주택으로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이 없다.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고 바꾸라고 해서 바꿨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직접 수정을 했다면 그건 보호받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230페이지 최우선 면제 대항력으로 인정받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입니다.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231페이지 확정일자와 우선면제입니다.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면제 받고요. 대항력을 갖추면 최우선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최우선면제, 우선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최고 먼저 받는다는 뜻이지 전액을 먼저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조문에는 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하면 이게 최우선 면제고요. 그냥 우선 면제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인데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 을 하면은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우선 면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고요. 상가인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주택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상가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했다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도 3일이라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 임차권자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를 3일날 하고 전입신고를 2일날 하고 확정일자 1일날 받고 건저당은 그대로 3일이라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중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비록 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대항 요건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1일날 받아도 우선면제 효력이 4일날 오전 0시에 생깁니다. 따라서 건저당이 3일이라면 건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요. 만약 건저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 확정일자 임차인은 4일 오전 0시므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세 번째 광역시가 있고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서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3,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3,4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 나누기 3을 해서 2,700만 원까지, 광역시에는 6천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기타 지역은 5천만 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우리나라에 5개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세종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인, 김포, 안산, 이것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주택인 경우에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세종시가 만약 상가라면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아직 세종시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만큼 최우선 면제 받고요. 상가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3억 이하인 경우, 광역시는 2억 4천 이하인 경우,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1억 8천 이하인 경우에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500만 원 나누기 3을 하면은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광역시에는 3,800만 원 환산보증금이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하면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서울인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6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 이런 경우, 이런 조건이라면, 자, 1번 최우선 면제 얼마 받는지, 최우선 면제가 있고 2번 우선 면제가 있는데, 자, 주택이라면 최우선 면제 얼마 받고 상가라면 얼마 받는가. 그 다음에 우선 면제는 역시 주택이라면 얼마이고 상가라면 얼마 받는지입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최우선 면제, 주택의 경우에는 1억 이하인 경우 3,400입니다. 1억도 3,400, 보증금이 3,400이라도 3,400이고 보증금이 6천이라도 3,400입니다. 근데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2,200을 받고요. 4억 이하인 경우에는 후순위보다 전액 우선 면제를 받고요. 4억 초과하면 아예 우선 면제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최우선 면제는 0원입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1억이기 때문에 6,5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0원. 주택인 경우 우선 면제는 보증금이 6천 중에서 3,400 받았으니까 남은 돈이 2,600 남았네요. 왜냐하면 총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따라서 2,600만 원만 3,400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은 1억이지만 1억을 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범위 내에서 6천만 원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을 살펴봤고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학 요건만 갖추면 되고, 우선 면제 받으려면은 대학 요건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으면 된다. 232페이지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인데, 주택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고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요 5개월 동안만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는데도 나간다고 하면 효력이 있고요. 임대인은 1년 전에 한 거 소용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은 임대인은 또다시 임차인에게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방 빼고 싶으면 주인한테 말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과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차임 등의 정감 청구. 정감 청구가 있고, 차임 등의 정감 청구는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고요. 월차임 전환율도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차임 정감 청구입니다. 감액은 상한선이었고 정액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20분의 1, 5%입니다. 민법의 전세권도 5%만 올릴 수 있죠. 정감 청구는. 상가는 100분의 9, 9%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것만 이게 적용됩니다. 그럼 계약기간 2년인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주인이 5%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럼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올리는 건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되고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합의를 해서 올리는 건 상관이 없고요.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만 20분의 1이고, 상가는 9%인데 다만 상가도 서울에서 환산보전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9%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1할 2푼이면 12%입니다. 12% 또는 기준금리 4배, 4.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둘 중에 낮은 걸 초과할 수 없으니까 주택인 경우 1할하고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는 1.25%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1.25% 하면 이게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럼 1.5%라고 가정한다면 더하기 3.5% 하면 5%, 1할은 10%, 둘 중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가령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옛날에 IMF 때는 2부로 치가지고 12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까지는 일부로 해가지고 그냥 60만 원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기준금리를 1.5%라고 본다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6, 30. 1년에 300만 원이고요. 나누기 12달을 하면은 한 달에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더라도, 특히 이게 작년에는 기준금리 4배였는데 올해 기준금리 더하기 3.5%로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 임차권 승계입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주택밖에 없습니다. 상가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에서는 사실혼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도 승계됩니다. 자,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데 둘이, 이 사실혼이라는 것은 판례는 법률혼하고 똑같은데 혼인신고만 안 한 거예요.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유부남, 유부녀는 절대로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사실혼에게 100% 승계가 됩니다. 다만 이 임차인과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임차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인자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모셔놓고 노부모를 부부 둘이만 살다가 죽으면 이 상속인하고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분의 1씩. 그러면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는 신랄하게 책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니까. 그러나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남은 기간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이 계속 꿈속에서 나타나서 괴롭히면 도저히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임차권 등기 명령인데요. 임차권은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 등기는 임차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등기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일방적으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모두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와 관련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등기해놓고 나간 사람이 계속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만 새로 들어온 세입자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임차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데 보증금 내달라고 하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해주면 보증금 줄게, 그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선이행을 해야 된다. 임대인은 보증금부터 돌려주고 임차권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이행을 해야 된다.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집 이사는 가야 되는데 방은 빼야 되는데 주인이 돈 안 내주는 경우 계약기간 끝나도 등기를 해놓고 방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자, 다음은 234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아마 민법에서도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역시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는 건 무효입니다. 적용 범위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동창회 건물, 종중, 문중 건물,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적용이 없습니다. 즉 환산보증금이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초과하면 우선 면제는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는 못 받아요. 그러나 대항력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기에 인정되고요. 계약갱신요구권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자,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것도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보증금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정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9%밖에 안 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시세만큼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항력은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어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맨 밑에 4억, 3억 지금 칠판에 말씀드렸습니다. 235페이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가 존속기간, 최단기 존속기간 1년도 말씀드렸어요. 236페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인데요. 이 계약 갱신요구를 해도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양가로 이번에 8가지 이게 중요합니다. 1번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3기. 그래서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고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민법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민법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번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입니다. 동의 없이 라는 표현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중대한 과실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인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차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역의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세 개 중에서 니은을 건물주들이 가장 악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8번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럼 처음에 1억으로 계약 체결했으면 1년 지나면 1억 900, 또 1년 지나면 1억 900에서 9%까지 올릴 수 있고요. 다만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9% 상한선 적용이 없다.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 전차인도 임차인의 남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는 보장받을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236 월차임 등의 정감 청구했습니다. 앞에 주택에서. 주택은 5%, 상가는 9%고요.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이 9% 상한선 적용이 없다. 월차임 전환율도 앞에서 했죠. 그럼 237 권리금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이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는데 오히려 신설되고 나서 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37페이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3개월간만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을 보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다. 기역에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얼마든지 편법으로 건물주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요. 디귿에 보면 이꼴 저꼴 보기 싫다, 난 1년 6개월 이상 앞으로 상가 세 안 놓겠다, 동창회 사무실로 쓰겠다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임차인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3번 만약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당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는 첫 번째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인데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할인 매장, 준대규모 점포는 재래시장이고요.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어요.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는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권장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 기타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에 의한 거래 규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소재지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가 되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다. 농사 안 지을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때만 받아야 된다. 240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경지 스스로 농사 짓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됩니다. 국가 상속 등인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승여, 경매, 공매, 양도담보, 매매, 교환 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외의자에게 특정 유정하는 경우도 받아야 되고요. 동일 가구 내 친족 간의 매매도 받아야 되고요.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받아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아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을 필요가 없는 거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 그 다음에 담보농지 취득, 4번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5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음에 6번 합병, 7번 공유농지 분할, 8번 시효 완성, 그 다음에 9번 법률에 의한 취득, 환매권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관련 내용을 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